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이른바 윤핵관 중 한 명이 이 전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과 같은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로 곡물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는 이르고 세계적 가뭄으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맹렬했던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남부지방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분간은 큰 더위 없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처서를 지나 더위가 좀 해소되면서 오늘 아침 날씨가 선선하죠. 모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아침엔월드에서 준비된 소식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두성 기자, 오늘 아침엔에선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50일 넘게 파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대 손해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값이 만만치 않은 스마트폰, 망가지거나 잃어버릴까 봐 보험을 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스마트폰 보험,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 의원은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아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김 씨의 측근인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출석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김혜경 씨는 조사를 받은 뒤에도 침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당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예상과 달리 조사는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측근인 경기도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에게 배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다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했던 이 의원이 다소 자세를 낮춘 모습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여러 사법적인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붙여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이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했습니다. 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는 윤핵관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자필 탄원서는 A4 4장 분량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냈습니다. 절대자란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비대위를 띄워 대표직을 해임한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태를 주도했다며 신군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의 대응과 관련해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도 담겼습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탄원서에 이름이 거론된 김기현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위험하다면서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JTBC에 탄원서 공개와 관련해 의도가 있는 유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원서에 열람용이라고 적힌 것 등을 근거로 채무자 측, 즉 당 측에서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 일부러 유출시켰다는 겁니다. 또 셀프 유출해놓고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까 가처분 결과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비대위 측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처럼 탄원서에는 경찰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윤핵관 측이 정리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거죠.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 증언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때 윤핵관 중 한 명이 2차례에 걸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인사 A씨는 모두 2차례 만난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6월 말과 7월 말 무렵입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최근 2차례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A씨가 만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는 또 다른 여권 인사가 연결해줬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경찰 간부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는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경찰의 접견 조사는 6월 말과 7월 초 2차례, 7월 말과 8월 초에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이 전 대표 의혹을 다룬 윤리위원회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서울청 지휘부로부터 김 대표 접견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13일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부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청장은 이례적으로 유튜브 내용까지 거론해가며 이 전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란 주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만남 상대로 지목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A씨 모두 JTBC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준 걸로 알려진 여권 인사도 윤핵관 의원이라면 내가 소개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석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고 사적 채용 문제로 공세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 극우 유튜버 등등등 그리고 윤핵관들의 보좌진들이 지금 여러 분 근무한다는데 일부 지금 정보에 의하면 일부 그 윤핵관들 보좌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그만두거나 감찰도 받고 있고 유독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이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좀 편협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근무가 5번째인데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을 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검증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혹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밖에 기록적 폭우에 대통령이 자택에서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또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김 실장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가 1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또다시 충돌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달러 값이 가장 비싸졌습니다. 이젠 1달러를 사려면 1,345원 넘게 줘야 하는데요. 수입 물가는 오르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값은 비싸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우리 생활도 기업도 부담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의 휴지 공장입니다. 예전엔 휴지 원료인 천연 펄프로 된 원단으로 공장을 꽉 채웠는데 지금은 빈 공간이 더 많습니다. 펄프 값은 올 들어서만 50% 넘게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수입 물가가 뛴 상황에서 달러 값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가격에서 한 20%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원자재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저희 10%에서 15% 정도 가격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연초 15,000원이던 두루마리 휴지 30개들이 한 묶음이 18,000원까지 뛴 겁니다. 지금도 부담인데 환율이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3억을 수입했다고 치면 3억 중에 환율이 10%만 올라도 3천만 원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수입했던 게 이제 만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환율을 갚을 때 너무 높다 보니까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렇다 보니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제품은 아예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가정용 휴지 생산 라인과 달리 주로 기업에게 파는 점보롤 화장지 생산 라인은 넉 달째 멈춰 있습니다. 공장의 절반은 멈춰 있는 셈입니다. 연일 뛰는 달러 값에 언제 다시 가동할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가격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돌리익수로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1,345원까지 오른 달러 값은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파는 수출업체에게도 반갑지 않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쓰는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남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한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저희 제품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서 비싸게 판다고 해도 이익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항공업계도 걱정입니다. 유류비와 항공기 대여료 등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권 값이 오르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늘고 있던 해외 여행객이 다시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은 월드 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3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크림 플랫폼이라는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크림 플랫폼은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모은 국제협의체입니다. 유럽 주요국 총리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Там, де почалося, там і завершиться. І це буде ефективна реанімація міжнародного правопорядку. Щоб подолати терор,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서 강제로 빼앗았던 곳이잖아요. 이번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크림반도는 푸틴 대통령에게 특히 각별한 곳입니다. 2014년에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을 하면서 국내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고요. 또 러시아의 성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각종 군수 물품과 병력을 지원하는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가 밀려났는데요. 그 뒤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러시아가 화력을 집중한 이유도 이 크림반도와 새로운 점령지들을 연결하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전면전 선포, 또 다른 선전포고 같은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센 만큼 전쟁이 길어질 것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운이 맴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서방 연합국들은 러시아가 다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안에 키이우의 정부 기반 시설과 민간 시설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당장 떠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긴장감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는데요.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었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네, 지난주 시카고 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이 부셸당 7.7달러로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이 좀 늘어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다만 아직 소비자들에게 체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가격이 내렸을 뿐 환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비료 가격이 여전히 높고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핀란드 총리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티 영상이 유출돼서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어떤 일이었나요? 네, 산나 마린 총리인데요. 2019년 34살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가 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린 총리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마린 총리가 친구들과 춤을 추며 파티를 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가 등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마린 총리는 공개 사과를 했고요.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적절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마린 총리의 사진은 아닌데요. 총리 관저에서 여성들이 핀란드라고 써져 있는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저에서 입을 만한 복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옷차림새인데다 이 여성들이 총리가 부른 친구들이라서 마린 총리는 또 사과를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마린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고요. 네. 반면에 사생활일 뿐이라고 옹호를 하면서 총리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마린 총리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스크를 무조건 벗어야지만 입장이 가능한 업소가 생겨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 수십여 명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초저녁인데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명품 매장이 모여있는 베벌리힐스 로데오 거리에서는 대낮부터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이 때로 몰려다니며 가게를 터는 일도 잦습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베벌리힐스의 한 의류 매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매장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같은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 같은 방침에 찬성했습니다. It's easier for cameras and the police when they show up to identify criminals when they come in.
I think lots of people are getting their vaccination already, so I think most people are like okay to go.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hat should definitely be up to the customers. I feel like they should just have a stricter security system if they'd rather like people not wear masks and like risk their safety. 한낮에도 범죄 행위가 늘어나면서 다른 매장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 현지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이들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현장 관계자에게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 속엔 복지 행정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곁에 남겨진 공채 크기의 수첩. 40대인 둘째 딸이 먼저 그간의 고된 삶을 적었습니다. 그냥 가려 했는데 한자 적는다로 시작한 글. 2년 전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던 오빠가 병으로 숨지고 몇 개월 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슬픈 가족사가 적혀 있습니다. 난소암에 걸린 어머니, 희귀병으로 아픈 언니를 대신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토로도 적혀 있습니다. 이어 몇 장을 더 넘기면 나오는 60대 어머니가 적은 유서. 딸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었다. 빚 독촉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를 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그간의 고생이 담겼습니다. 지자체나 복지 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빚 독촉 같은 문제에 시달려 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취약 가구가 적지 않지만 지금 가동 중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사각지대를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가 남긴 유서는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이기도 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젠 어른이 쿵쿵 걷는 정도의 소리로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음을 줄이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다툼만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에 머물러 있던 소음 측정기가 의자 끄는 소리에 갑자기 47까지 치솟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소음에 시달리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제보자. 저 소동 빼고는 다 한 것 같은데요. 매치도 뭐 UHD도 엄청 두껍게 깔았다고 하는데 치료성이 없는 것 같고 아예 질 때 잘 지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이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늘자 정부는 얼마 전 매트 구입비를 빌려주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주간 43에서 39데시벨로 야간은 38에서 34데시벨로 4데시벨씩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했는데 43데시벨이었을 때 30%가 크게 불편해했지만 39데시벨에선 13%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40데시벨은 아이가 뛰거나 어른이 쿵쿵 걷는 소음 수준입니다.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기관이 현장 소음 측정까지 나간 1864건을 분석한 결과 주간 소음 기준 43데시벨을 초과한 비율이 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4데시벨 낮추면 피해가 인정되는 비율이 2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도 조금 더 이 생활 습관을 갖다가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층간소음은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더 조심하고 살라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층간소음에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거의 70%가 시공적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수분양자는 정당한 집값을 치르고 갔는데 층간소음은 똑같이 내내 발생되고 있다라면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주민 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가해자가 된 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최근 접대를 한 사업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알선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최근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를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A씨가 재판관을 어떻게 만났고 식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JTBC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위 설명과 함께 재판관이 식사 자리에서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재판관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골프와 식사 비용을 특가법상 알선 수재 조항에서 규정한 금품과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A씨는 지난 3월 이 재판관에게 주려했던 골프 의류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재판을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을 점거한 채 50일 넘게 파업을 벌였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창사 이래 처음 진수 작업이 중단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란 건데요. 노조 측은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네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이었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그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소의 건조 공간을 점거했습니다. 이 협력사 협의회와 하청노조가 지난달 22일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천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하청 노조 측은 노동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손배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역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킨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이트진로 역시 본사 사옥에서 농성을 하는 하청 화물 노동자들을 상대로 28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노동자의 파업에 기업들이 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서울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돌았던 그 강남 역병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결국 원인을 못 찾았다고요? 네,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의혹인데요. 이 서울 강남 일대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열과 객혈, 인후통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던 겁니다. 이게 한동안 강남 역병 이렇게 불렸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이 레지오넬라균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름철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냉각탑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데 그 증상도 이번 사례와 비슷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내 클럽 7곳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더니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다른 균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남 역병과 관련해 직접 신고한 사람도 없고 해당 클럽들도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의심이 되는 레지오넬라만 검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결국 한동안 인터넷을 달궜던 강남 역병에 대한 원인은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원인은 계속 찾고 있는 거겠죠? 네. 최근 서울의 한 먹거리 골목에서 무법 질주를 벌이던 운전자를 잡았는데 무면허의 음주운전, 심지어 자기 차도 아니었다고요. 네, 지난 20일 새벽 서울 방이동에 있는 한 골목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흰색 외제차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석 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이 골목을 빠르게 질주했는데요. 행인 한 명은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나간 남자들한테 시비걸로 들어가고 차가 받고 그대로 가속하면서 타이어 탐내도 나고 그 영화 보는 식이 그냥 지나갔어요.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당시 20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었는데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이라서 이른바 대포차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심으로 대규모 장례 행렬이 들어섭니다. 화환도 셀 수 없이 많고요. 거대한 관까지 등장했는데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뛰고 있는데 월급은 계속 제자리고 쪼그라드는 실질 소득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건데요. 사망한 내 월급을 추모한다며 모의 장례 형식으로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기준 무려 71%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서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보와 건물 외벽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소름을 돋게 하네요. 꽃매미떼가 미국 뉴욕을 습격했습니다. 꽃매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즙을 빨아먹으면서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과일 재배의 피해가 우려되자 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통합 해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꽃매미를 발견하면 밟아 써주기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꽃매미는 2014년 미 동북부 필라델피아주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후 인근 12개 주로 번지면서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네요. 우리나라에선 이소룡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19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홍콩 액션 스타 리샤오롱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가 실제로 살던 집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리샤오롱이 1973년 요절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홍콩 구룡반도의 집을 VR 기술로 재현한 건데요. 진짜 집은 2019년에 이미 철거됐지만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당시 모습 그대로 실감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리샤오롱 사망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건데요. 다양한 전시물까지 준비해 전설을 추억하려는 팬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정말 비싸죠. 최신형 스마트폰이 이번 주에 또 나오는데요. 출고 가격이 1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망가지거나 혹은 잃어버리기라도 할까 봐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보험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앤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일영 기자와 스마트폰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구일영 기자. 보통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통신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건지 그 의사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통신사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 같은 이런 통신사 보험을 잘 알고 계시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회사인 삼성전자나 애플에서도 보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 제조회사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따로 있군요. 여러 보장 내용이나 혹은 보험료에도 차이가 많이 큰가요? 일단 통신사 상품이 가장 다양하게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보험이 있지만 그건 분실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조사 보험의 좋은 점은 자체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에 갔을 때 수리를 받았다. 그러면 수리비 낼 때 이미 보험 적용이 돼서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네. 다른 보험들은 모두 내가 먼저 수리비를 다 낸 다음에 서류를 마련을 해서 보험비를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보험사 판매 상품은 뭐가 좋은가? 일단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 게 대부분 보험 형태인데 한 번에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요. 네. 대신에 보장 한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따져보고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내 스마트폰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입 기한에도 제한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개통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통화를 하고 사흘 안에만 비대면으로 앱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보험 가입 시기도 그렇지만 적용 시기를 특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네. 이제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액정을 깨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입한 그날이 아니라 가입한 다음 날로 넘어가는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0시가 됐어요. 그 말고도 모바일 인증을 0시 이후에 해야 한다든지 네. 또 통화 기록을 0시 이후 통화 기록을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빨리 0시 이후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런 게 좋겠죠. 아니 그런데 스마트폰을 원래 사용을 하는 거니까 내가 굳이 의식해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통화 기록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보험 가입 다음 날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통화 기록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받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통화를 안 하셨나 봐요. 네. 그런 경우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보험이 적용이 됐다면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분실을 한 경우라면 같은 기종의 중고 전화기로 받을 수가 있고요. 수리비가 나오면 이제 수리비를 보험으로 한도 내에서 주는데 이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25% 이런 식으로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적어도 3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5만 원이 나왔는데 내 부담금은 30%다. 그래도 15,000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있으면 자기 부담금을 내더라도 훨씬 부담이 줄겠죠? 내가 액정을 자주 좀 깨는 편이라거나 아주 비싼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그러면 확실히 그런데요. 네.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실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따져봤더니요. 보통 보험을 2년 정도 들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액정을 딱 한 번만 깬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액정 수리비가 한 7만 원대 정도다. 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이 액정 수리비 그냥 낸 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폰 최신형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차에 깼던 2년 차에 깼던 아니 보험을 어떤 종류를 들었던 그냥 수리비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험에 드는 편이 나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요즘엔 전화기만 따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통신사 보험은 들 수 있는지 그것만 짧게 확인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자급제 폰도 통신사 보험을 들 수 있고요. 중고폰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들어서 이제 좀 수리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 스마트폰의 종류나 또 사용 습관 같은 걸 잘 살펴보고 보험을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일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2분기 가계빚이 1,869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잔액은 1,869조 4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올 들어 금리가 오르고 주택 매매도 뜸해진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 U+가 오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합니다. 한 달 6만 1,000원에 데이터 31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로 이로써 이동통신 3사가 모두 5G 중간요금제를 내놓게 됐습니다. LG U+의 새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와 비교하면 데이터는 7GB 많고 요금은 2,000원 더 높습니다. KT의 중간요금제와는 요금이 같고 데이터는 1GB 많습니다. 어제 처서가 지난 뒤 맹렬했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당분간은 큰 더위 없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25.5도까지 올라갔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처서를 지나면서 23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지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히 습도가 낮아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남쪽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상공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선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발달한 기압골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비가 내리겠고 24일 아침부터 남부 내륙은 차차 그치겠으나 남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일교차는 더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9월로 넘어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날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점점 일교차가 조금씩 벌어질 텐데요. 이맘때 체온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